깊이 있는 분석과 새로운 시각이 함께합니다. 네, 한 번에 이해하는 경제 토크쇼 경제 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지 402일 만입니다. 정부는 오는 11월 집단 면역 형성을 목표로 내세웠는데요. 70% 이상의 접종만으로 완벽한 집단 면역이 이루어질지 궁금합니다. 네, 이 집단 면역 형성까지 또 남은 변수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또 경제와 보건이 일상으로 회복할 시기도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을 통해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백순영 카톨릭의대 명예교수,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코로나 확진자 우리나라에서 나온 지 1년을 조금 더 넘겨서 드디어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아침 9시부터. 백 교수님, 어떻게 오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예,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일단 시작은 됐으니까 빨리 잘 맞춰야 되겠죠. 예. 전체적으로 무리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지금 접종이 시작되었을 때 65세 이상의 고령자들한테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권고하지 않기 때문에 요양원, 요양병원의 입소자,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해서 접종을 하게 되는데 이 65세 미만이라는 것이 상당히 좀 지금으로서는 문제가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또 이제 앞으로 2차 접종을 어떻게 마칠 것이냐 하는 것이 이 아스트라제네카인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권고가 8주에서 12주이기 때문에 상당히 긴 시간 기다려서 2차 접종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은 아스트라제네카와 다른 백신과의 교차 접종이 가능해진다면은 상당히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임상 3상의 결과가 없기 때문에 영국이나 러시아 같은 데에서는 이런 러시아 백신과 아스트라제네카를 교차 접종하는 것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안전성이라든지 효과 같은 거를 검증을 해서 도입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예상키로는 아스트라제네카 하나 맞히는 것보다는 오히려 서로 다른 아데노바이러스 백신 전달체로 맞추는 것이 효과가 더 좋아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이 교차 접종 문제들도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이긴 합니다만 지금은 안 되죠? 지금은 교차 접종이라는 것이 아직 안 되는 것이고 권고로서는 같은 백신을 맞게 되어 있는데 유럽에서도 일단은 아스트라제네카 또는 다른 백신을 맞고 두 번째 뭐 파이자를 맞는다든지 하는 것들을 여러 가지로 검토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첫 접종이 시작이 됐는데 무슨 뭐 보고되거나 들리는 뭐 좀 부작용? 아무래도 좀 걱정하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그건 없었습니까? 일단은 오늘 처음 시작을 했고요. 아나필락시스라는 이 급성 알러지형 쇼크, 중증 쇼크라는 것들도 사실은 아스트라제네카에서는 그다지 많이 나오는 증상이 아닙니다. 파이자나 모더나에서는 약 10만 명에서 1명 정도 나오고 있는데 비해서 아스트라제네카는 거의 사례가 없기 때문에 다만 이 경증인 부작용인 경우에 있어서는 아스트라제네카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이기는 해서 뭐 부위가 아프다든지 또는 두통이 있다든지 발열이 된다든지 하는 것들은 경미한 것은 뭐 2, 3일 지나면서 다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 사례는 시간이 좀 지나야 나올 것으로 보이고 오늘은 당일이기 때문에 급성 부작용이 나온다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그런 보고는 없는 것으로 합니다. 접종을 받은 분들의 반응은 좀 어때요? 좀 맞기 전에는 좀 긴장하는 모습도 보이긴 했었는데. 역시 예방주사 맞는 거 다 싫죠. 아프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맞을 때는 사실은 이 독감 예방주사랑 거의 비슷한 상황이기는 한데 공포감은 조금 더 하겠죠. 독감은 우리가 익숙히 몇 년 동안을 계속 맞아오는 것이었기 때문에 부작용이 나더라도 다 한계가 있고 제한적이긴 한데 이거 혹시 독감 백신하고 좀 다른 게 뭐가 있는가 하는 그런 의심이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걱정은 더 되는 건 분명한데 지금 사실 일반인이라기보다는 그 요양병원의 고위험인 분들이 맞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좀 염려가 덜 됩니다만 앞으로 이제 일반적인 접종이 일어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사망하는 케이스들이 분명히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사망하시는 고령자분들이 우연히 이 예방주사를 맞았을 때 사망을 하게 되면 그 인과관계를 밝히기 어려운 것은 작년에 이미 우리가 독감 백신 맞고도 사망하는 것이 언론에 계속 보도되면서 수용성이 떨어져서 예방접종률이 떨어지고 결국은 폐기하게 되는 상황이 됐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보겠죠. 드디어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됐는데 경제계에서도 참 많이 기다렸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홍남기 부총리는 경제 회복의 모멘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이런 의견을 밝히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오늘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SNS를 통해서 밝힌 내용이에요. 그리고 어제 한국은행의 이재열 총재도 사실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우려했던 게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그대로 유지는 했어요. 올해는 3% 그리고 내년에 2.5%. 그런데 이 조건이
코로나 확산세가 좀 잦아드는 걸 전제를 한 겁니다. 만에 하나 코로나19 확산세가 3차 확산으로 이어진다면 올해 성장률이 3%가 아닌 2.4%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경제가 지금 연평균 한 2% 내외의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통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데 0.6%라면 상당히 큰 비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코로나 백신이 우리 경제의 어떤 방역의 최대 변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근데 이 코로나 상황 이외에도 또 어제 한은이 또 밝혔던 게 물가 걱정이에요. 물가. 네. 지금 우리가 한은은 기본적으로 이제 물가를 관리하기 위해서 통화정책과 연관해서 하지만 아직 한은이 목표 관리치에는 밑돌지만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1.0에서 1.3%로 올렸군요. 좀 많이 올렸어요. 지금 최근에 보면 국제유가도 많이 뛰고 있죠. 물론 구조적인 요인입니다만 여기에다가 농축수산물 가격, 에그인플레이션을 우려할 정도로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최근에 보면 지난해 말부터 수출하고 설비 투자가 약간씩 좋아지는 기미를 보이고 있어서 자 이런 걸 감안하게 되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조금 상향 조정할 수도 있고 또 금리도 이제 긴축에 대한 어떤 시그널을 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것보다는 아직도 소비 심리가 위축이 돼 있고 코로나19라는 변수가 어디로 또 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는 입장에서 이제 그리고 이제 이주열 총재뿐 아니라 이제 지금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마찬가지로 앞으로의 변수는 이제 접종이 시작이 됐지만 이게 과연 어떤 파장을 낳을지 정말로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반기에 들어서 집단 면역이 형성이 돼서 잡히는 계기가 될지 여부를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인철 소장이 집단 면역을 얘기했는데 정부가 이제 국민의 70% 접종을 하고 집단 면역은 11월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11월에 과연 우리나라가 집단 면역이 이루어질까?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떤 조건은 뭐가 있을지? 조건으로는 일단은 그 물량 수급이 확실하게 되어야 되는데 아마 상반기 중에는 물량 수급이 굉장히 어렵겠지만 하반기쯤 들어가게 되면 물량도 많이 풀려서 물량 자체의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국민들의 수용성이 있을 수가 있겠죠. 얼마나 동의를 해서 잘 맞겠느냐 하는 것. 우리 국민들은 원래 예방주사 잘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은 좀 여러 정치적인 색깔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안 맞으려고 그러면서 거부감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여요. 이건 뭐 우리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고 가짜 뉴스가 굉장히 판을 치고 있는. 가짜 뉴스. 가짜 뉴스가 뭐 이 백신을 맞으면 뭐 조정을 당하느니 뭐 유전자가 변형된다든지 여러 가지 그 과학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이런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런 것은 믿으면 안 되겠죠. 지금요, 교수님, 저희 화면에 이제 접종 대상자 동의율은 90%를 훌쩍 넘는데 저거는 맞아야 될 분들, 요양원이나 병원에 계시는 분들 대상이고. 이 부분은 사실은 요양원, 요양병원 종사자나 입소자인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한번 감염이 들어오면은 굉장히 많은 피해가 일어나기 때문에 접종률, 동의율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그 걱정하시는 수용성 걱정하시는데 그건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그렇죠. 낫다. 거기에다가 이 요양원에 계신 분들도 과연 지금 이 상황에서 90%가 넘어가는 비율로 입소자들이 그 입원해 계신 분들이 맞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지금은 좀 이 신뢰성이 훼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안정성, 효과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논란이 되다 보니까 그거 맞기 싫고 난 다른 거 맞겠다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은 11월 달에나 가야 맞은 것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 고위험군에서 맞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65세 이상 고령층도 중요하지만 요양병원에 계시는 분들은 먼저 맞아야 되는데 이 수용성이 지금으로 봐서는 상당히 많이 훼손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 정부가 얼마나 훼손된 것을 잘 회복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이 제 관점일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은 대통령이라든지 국무총리라든지 방역 당국에서 상징적인 인물들이 나와서 맞아야 될 필요가 이 시기에는 생길 것으로 봅니다. 지금은 아직은 65세 미만만 맞고 있기 때문에 대상은 아니지만 65세 이상이 맞아야 될 때 그 수용성이 만약에 많이 떨어진다면은 이것을 회복해야 되겠죠. 그래도 안 된다면은 사실 총리님 말씀대로 아스트라제네카가 아닌 다른 대안으로 예를 들어 파이자나 이런 것들을 접종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의 문제는 아스트라제네카는 어느 정도 국내에서 만들기도 하고 수량 확보가 가능하지만 파이자인 경우에 있어서는 3월, 4월에 들어올 수 있는 물량이 확정된 것은 아직 350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65세 이상의 인구는
800만 명이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요. 아스트라제네카는 오늘부터 받기 시작했는데 65세 이상 사람에 대해서 언제부터 우리가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스트라제네카를.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에서 이제 권고하기로는 추가 임상 데이터가 보완이 되면은 맞는 것으로 하겠다 하는 것인데 추가 임상 데이터. 추가 임상 데이터가 나온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때 문제가 이 수용성이 과연 지금처럼 90몇 %가 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이죠. 지금 65세 미만의 입소자는 사실 사람이 몇 명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대부분은 화이자를 맞겠다고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문제죠. 안 맞고서 나는 기다리겠다는 사람들이 생긴다면 나 돈 내고 맞겠다 이거 안 되죠. 그건 어느 나라에도 안 됩니다. 지금 우선 이 백신은 전부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무료이고요. 또 이 거부한다고 그래서 뭐 어떤 처벌을 하는 것은 아니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동의 하에서만 맞을 수 있고 선택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일단 그 이송 중에 온도 관리를 잘못해서 회수했다가 뭐 결국은 이제 뭐 폐기하지 않고 사용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괜찮은 겁니까? 예, 그 제주도에 갈 분량이 0.5도씨, 지금 2도에서 8도가 돼야 되는데 1.5도로 떨어졌다는 것은 0.5도만큼 더 차가워졌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만약에 이것이 얼었다면은 0도 이하로 떨어졌다면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품질에. 하지만 0.5도는 사실 허용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것이 하긴 한데 우리 지금 기준이 2도에서 8도씨 콜드체인을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회수하고 교체를 했지만 이것은 아마 사용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는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만큼 철저하게 상온 노출하는 것 같은 작년에 그 독감 백신의 사고 같은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온도 관리를 하고 모니터링을 해서 적어도 2도 8도씨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지금 화이자 백신의 원액을 극저온에서만 원래 보관해야 된다고 그랬었잖아요. 그걸 조금 기준을 완화했다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그 기준을 완화했다기보다는 원래는 마이너스 70도씨에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뭐 10도 정도 원액을 가능하긴 그런 거죠? 한데요. 네, 네. 그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마이너스 70도 냉동고라는 것은 초저온 냉동고이기 때문에 값도 상당히 비싸고요. 또 개발도상 국가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것을 다 콜드체인을 만들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파이자에서 실험을 해서 마이너스 20도, 우리 냉동칸의 온도가 마이너스 20도 정도거든요. 플러스 마이너스 5도, 즉 영하 15도에서 영하 25도 사이의 범위에서는 2주간 정도 보관이 가능하다 하고서 FDA에 그걸 신청을 했고 FDA에서 이것을 승인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마이너스 70도씨에서 보관하는 게 원칙이지만 일단 마이너스 20도까지 가도 2주간은 보관이 가능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운송이라든지 유통에 편리한 점이 생기는 것이고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도 꼭 마이너스 70도가 아니더라도 일단 공항에 도착한 다음에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마이너스 70도로 가고 마지막 접종센터에 가는 경우 또는 접종하는 데 가는 경우에 마이너스 20도를 유지해도 2주간은 보관이 가능하다 하는 것이고 일단 해동한 다음에도 5일 정도는 접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면 큰 문제는 없게 되는 겁니다. 화이자 백신이 뭐 조금 전에 인천공항에 도착했다고 하고 내일부터 바로 접종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죠. 내일부터 내일부터 시작이 어떻게 되기는 하는데 물량 자체가 11만 7천 도즈, 즉 5만 8,500명 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를 전담해서 치료하고 계신 의료진들, 종사자들을 마치게 되면 5만 5천 명 정도 된다고 해서 이 부분은 3월 중으로 아마 접종이 끝날 것으로는 보이지만 이것은 이 특례 수입으로 지금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승인받는 것은 아마 다음 주가 지나면서 파이자 백신이 우리나라에 승인이 될 것으로 보이고 이때 들어오는 우리가 구입해서 들어오는 것은 한 1,300만 명분 정도고 지금 들어온 것은 코박스 퍼실리티의 분량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구분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튼 이제 오늘 아스트라제네카 내일 이제 화이자가 되면 백신이 접종이 시작되는데 뭔가 좀 기대를 걸어 보는데 그래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늦잖아요. 지금 백신 접종 국가별로 보면 앞서가는 나라들이 있죠.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상황이? 지금 우리가 이제 102번째 백신 접종국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가장 심각한 건 미국이에요. 미국은 50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백신 맞은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지금 미국은 6,4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중국, 영국, 인도, 이스라엘, 아랍에미레이트와 같은 국가들이 이제 접종률이 굉장히 높았고요. 아직 이제 접종하지 못한 국가를 꼽으라면 이제 오늘 우리가 시작이 됐으니까 이후에 몽골, 태국, 베트남, 라오스 주로 이제 아프리카 국가들이 대부분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넷 옐런 이제 재무장관이 G20 회의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가장 강력한 경기 부양책은 백신 접종이다. 그리고 지금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데 특히나 지난해부터 선진국들은 자국 이기주의, 백신이 공급 차질이 빚어지면 무조건 사재기를 했거든요. 이런 현상이 벌어지다 보니까 저소득 국가의 경우에는 백신 접종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뭐 추가적인 인명 손실이 불가피하고요. 이게 집단 면역이 형성된다 하더라도 국가 간 이동이 자유로우면 또 다른 국가에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저소득 국가에 대한 이 백신 접종 기회를 좀 늘려야 한다. 지원을 좀 하자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저렇게 접종률이 높고 그러면 일상생활이 훨씬 더 빨라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3월 말까지 예. 만 16세, 예. 16세 이상 모든 성인을 대상으로 해서 백신 접종을 마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4월부터는 일상으로 돌아가겠다.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인구가 뭐 1,000만이 안 되고 우리나라보다 인구의 뭐 5분의 1 수준이기도 하지만 백신을 가장 먼저 확보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걸 활용을 해서 백신 접종률이 가장 높은데 물론 뭐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면서도 지금 확진자 수가 3천여 명이 넘어요. 내외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랑 비교를 해서 단순 수치 비교해서 백신 접종률이 높기 때문에 확진자가 낮은 게 아니라 우리는 백신 접종하지 않고도 굉장히 300~400명, 500명만 넘어가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화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의 논의를 하는데 어쨌든 이런 걸 보게 되면 국민성이에요. 사실은 정부 정책에 대해서 어느 누가 수능적으로 준수하는가에 따라서 이제 확산 속도는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100번째, 102번째로 하고 있어서 나쁜 점도 있지만 좋은 점은 그런 선진국들이 먼저 하는 걸 보고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하면서 가는 것도 이제 이 뒤떨어진 면에서는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네. 일단 지금 65세 미만의 요양병원 종사자부터 맞기 시작했는데 또 하나가 지금 원래 18세 이상에 맞잖아요. 근데 화이자의 경우에 뭐 16세 이상도 괜찮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청소년들의 차이가 좀 생기겠네요. 16세 이상 또 16세 미만 어떻게 됩니까? 16세부터 17세라고 그러면은 고등학생이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이 파이자 백신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임상 실험을 하면서부터도 16세, 18세, 17세가 있었습니다. 연령층이. 숫자는 많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실험 결과들을 보면은 큰 차이가 없겠다. 면역 왕성도 같다 하는 것 때문에 일단은 미국이나 유럽이나 또는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다 승인을 한 바가 있고 우리나라의 그 신청한 데이터도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임상 3상 결과를 가지고서 우리나라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16세 이상도 권고는 됐는데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백신을 접종하는 것은 전부 18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유독 파이자만 16세로 했기 때문에 16세에서부터 17세 이 연령층을 꼭 파이자만 맞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기준을 좀 바꿔야 되는 부분들도 생길 수가 있고요. 파이자의 물량을 들여왔을 때 과연 요 연령층을 먼저 맞출 수 있느냐? 물론 중요하긴 합니다. 이 고3 같은 경우에 있어서 먼저 맞춰도 굉장히 좋을 부분이 있기는 한데 이것이 실제 운영하는 면에서는 그렇게 쉽지 않은 부분들은 분명히 있지만 적어도 파이자 백신은 16세, 17세에도 맞을 수 있다는 권고는 된 것으로 보이고 승인도 그렇게 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연령 계산에 미국과 한국의 차이가 있잖아요. 네, 우린 그렇죠. 태어나자마자 1살인데 걔는 0살로 시작을 하니까 거기 16세, 17세는 우리 18세예요, 사실은. 그런가요? 네. 이 지금 16세, 18세, 65세 그러는데 백신 접종 순위에서 순서 있지 않습니까? 혹시 조금 좀 바람직하지 않거나 좀 바꿨으면 하는 뭐 그런 건 좀 안 보입니까? 글쎄요, 뭐 그거는 각 나라마다 다 다른 것이고 우선순위는 뭐 생각하기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안 되는 것은 교사들을 좀 먼저 맞춰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은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 우리 방역당국에서는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고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은 이 연령으로만 하다 보면은 이 면역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기저질환 환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투석 환자라든지 장기 이식을 받았다든지 항암 치료를 하고 있다든지 원래 면역력이 태어날 때부터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사실은 감염이 되게 되면은 굉장히 심각해지고 이 질병이 면역력이 생기지가 않고 낫지를 잘 않습니다. 이러면서 그 체내에서 변이주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도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연령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고위험군인 경우에 있어서는 좀 우선순위에 먼저 넣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사실은 그 부분이 먼저 들어가 있지는 않고 우리나라의 경우에서는 요양병원 또는 연령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1차
대형 요원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예. 예, 이런 분들은 먼저 맞춰줘야만 되는 것이고 지금은 의료진들이 제일 먼저 맞는 것은 뭐 우선순위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는데 소련 같은 데에서는 군인이라든지 뭐 교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먼저 우선순위를 넣은 경우도 맞고. 있기는 했습니다. 네. 지금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다 백신들의 효과가 있다고는 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좀 적은 것 같은데 적은 겁니까? 아니면 뭐 검사가 좀 안 이루어져서 그런 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외국에서부터 들어오는 입국자들 중에 확진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데다가 네.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서 분명히 많이 지역사회에 확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적어도 지금 140명 이상이 감염되어 있는 것이 확진이 되었고 변이 바이러스로서요. 또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전파도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무증상 감염으로 얼마나 퍼져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모른다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지금 변이주가 계속 빨리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만 해도 뉴욕에서 새로 생긴 변이주는 독성도 강하고 전파력도 강하고 예방주사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변이주가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고요. 캘리포니아에서 나온 그 변이주인 경우에 있어서는 재조합 변이주라고 그래갖고서 굉장히 빨리 변이를 하는 많은 변이가 일어나는 것이 계속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인 경우에 있어서 지금 뭐 안심할 정도가 아닌 것이 4월 정도가 되면 또 다른 변이주에 의한 대규모 확산이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서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우리가 백신을 빨리 접종시키느냐 하는 것과 변이주들이 얼마나 더 빨리 갈 수 있느냐 이 싸움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정부가 목표한 대로 70% 정도가 접종이 되면 집단 면역이 되는 겁니까? 그런데 70%? 예, 계산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코로나19인 경우에 70% 면역이 되면은 집단 면역이 가능하기는 한데 예. 계산상으로 보면은 그것은 100%의 효과가 있을 때 70%가 가능한 것이지만 지금 모든 백신이 100%는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60, 70%이기 때문에 80% 정도라고 생각하면 70% 네. 접종을 받았다 할지라도 면역력 가진 인구는 56%에 불과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의 관건은 18세 이하의 인구를 빼놓고서 집단 면역을 얻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18세 거죠. 이하가 한 18세 이하가 한 1,000만 명 가까이 명.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00만 명의 인구를 접종을 시켜야만 어느 정도 집단 면역이라는 개념이 성립될 수가 있는 것이지 이것을 빼고서 지금 우리가 3,600만 명 접종을 시킨다 할지라도 사실은 상당히 무리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1,000만 명이 접종도 안 하고 마구 돌아다니면 감염시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지금은 아직 2월이지만 임상 연구들을 실험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 여름이 돼 가면서는 이 인구들에도 접종을 시킬 수 있는 즉 소아에서도 여러 가지 용량이라든지 부작용이라든지 효과 같은 것들을 임상 3상에서 다 확인을 하고 나면은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뭐 집단 면역은 좀 시간이 걸리지만 일단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아까 경제에 대한 이제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증권 시장은 경제 기대감이 이게 반영이 돼서 저러는 겁니까? 반영이 안 된 겁니까 이게? 이미 지난해부터 반영을 해왔죠. 이미 반영이 된 겁니까? 시장이 왜 그렇게 저렇게? 지금 시장은 오히려 코로나19 백신이나 치료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미국이나 중국이 이제 글로벌 경기 회복을 위해 뿌려놨던 돈을 혹시나 예상보다 빠르게 긴축으로 돌아서는 게 아니냐. 금리에 대한 민감한 부분이고요. 사실 IMF의 전망을 보면 코로나19의 지금 뭐 백신의 선진국을 위주로 해서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긴 했지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그러나 코로나19로 돌아간다? 이건 아직은 아니답니다. 최소 2년 이상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서도 역시 IMF도 똑같이 K자형 양극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막대한 자금을 바탕으로 해서 백신도 미리 맞추고 있고요. 여기에다 코로나 극복을 위한 이제 재정 투입도 다른 개발도상국에 비해서 GDP의 2자리 이상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저개발 국가에서는 한 자릿수를 채 못하고 있습니다. 3분의 1 이하로 이제 이 재정 투입 규모가 줄어든 상황에서 이제 백신 이 접종 속도마저도 국가별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양극화 현상은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계속 극복해야 될 과제예요. 특히 우리가 어제 한국은행이 의미 있는 통계를 하나 내놨죠. 지난달이었습니다. 숙박 음식업 종사자가 24만여 명.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로 줄었습니다. 우리가 누누이 우려했었거든요. K자형 회복의 가장 큰 피해자가 자영업자이고 소상공인인데 이걸 그전에도 보면 우리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지만 이게 코로나19로 탁 터진 거예요. 그래서 집합을 제한하고 금지하고 대부분이 다 소상공인이고 자영업자들입니다. 그런데 4차례, 3차례
도움을 줬는데 당시 도움을 받을 때만 잠깐 응급 주사를 맞았을 뿐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3월 2일에 또 추경을 한다고 하고요. 여기에다 뭐 소득을 보전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일회성 이제 어떤 보존으로 이런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 내지는 자영업 구조를 좀 계속 가져가는 게 맞겠느냐. 이런 틈에 어떤 구조적 전환을 좀 하는 계기가 돼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증권 시장에서는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기대감으로 경기 민감주들이 관심을 받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경기 민감주들 그리고 요즘에는 뭐 예를 들면 뭐 반도체 수급이 안 돼서 이제 오히려 자동차뿐 아니라 각종 소비재까지 또 연결될 수 있다 하니까 그것도 호황제예요. 그거를 이제 지금 수급하고 있는 곳 그러나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또 있죠. 거기다가 기후 변화 때문에 또 공장 시설이 가동을 문 닫으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이 불러오는 IT에 대한 이제 기대감도 서로 엇갈리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그런 어떤 테마주 그런 코로나로 인한 테마주로 그동안 계속해서 올라왔고 희비가 엇갈렸다면 앞으로의 변수는 이 장기 금리, 물가, 인플레이션 이쪽에 이제 관심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교수님, 이게 백신 접종이 시작됐는데 정부는 이 거리두기 지금 수도권 2단계, 지방 1.5단계를 유지를 하기로 했잖아요. 2주 동안 더. 지금 수준이 좀 아직도 확진자 수가 좀 그렇게 걱정을 해야 될 수준인가요? 그렇죠. 아직 걱정할 만한 수준인데 어쩔 수 없이 유지를 하는 것이죠. 더 강화하기도 어렵고 더 완화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이 안심할 상황이라서 우리가 지금 서울 수도권이 2단계인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전체 국민으로 보면은 굉장히 면역력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 떨어져 있다는 의미는 뭐 자기 자신의 면역력이 아니라 우리는 감염이 그만큼 덜 됐기 때문에 면역이 돼 있는 사람들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적다는 것이죠. 환자 수가 지금까지 9만 명 정도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일단 한번 확산되기 시작하면 또 대확산이 일어날 수가 있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시기이고 특히 예방접종을 시작하는 시기에는 이스라엘의 경우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확진자가 나왔거든요. 면역은 다 많이 생기지 않았는데 기분상으로는 해이해지는 느낌이 들기 접종이 때문에 시작되니까 접종이 좀 시작되니까 느슨해져서. 좀 더 느슨해지고 방역이 해이해지게 되고 거리두기 또는 만남 이런 접촉들이 더 많아지는 상황이 되게 되면은 이 예방 접종만으로는 아직 전파라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면역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감염이 됨으로써 증상이 심해지지 않는 것, 위중증으로 가지 않고 사망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목적일 수가 있는데 전파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연말까지는 마스크 쓰기, 거리 두기, 손 씻기 같은 방역 수칙, 만남 자제하는 것은 당분간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제 가을이 좀 지나면서부터는 고령자들이 다 접종을 하게 되면 위중증 환자 사망자가 줄어들게 되면은 공포로부터는 좀 덜해질 수는 있겠지만 전파 또 이런 유행 이런 것은 아직은 당분간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부작용은 지금 우리가 오늘 시작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다른 나라에서도 큰 문제는 없었던 거죠. 전 세계적으로 2억 명 이상이 접종을 받았고 뭐 이렇게 돌발 상황의 사망 사고 같은 것들은 그다지 생기지 않았습니다. 즉 인과관계가 있는 백신으로 인한 사망 사고 또는 이 돌발적인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라는 것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뭐 다 승인된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개발되고 있는 5가지 백신들은 적어도 러시아 백신까지 또 포함해서 6가지라고 하면은 유효성, 안전성은 확보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된 것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만약에 무슨 부작용이 생긴다면 정부가 다 보상해 주는 겁니까? 만약에. 무조건 다 보상을 해주는데 문제는 그 인과관계를 확인해야만 4억 6천만 원의 최대 보상을 해준다고 하니까 사실은 이 인과관계도 밝히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대부분은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모두가 접종을 할 텐데 좀 예방 접종 전후로 주의해야 될 점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자기 순서가 왔을 때 지금 맞는 것이 맞습니다. 이거 확인이 된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기 때문에 꼭 맞으셔야 되는 것이고 고령층인 경우에 있어서는 컨디션을 굉장히 좋게 하고서 맞으시고 접종 후에는 15분 내지 30분 동안은 의료기관에서 꼭 대기를 하시고 그 이후에도 집에 돌아가셔서는 한 3시간 정도는 안정을 하시는데 꼭 누가 옆에 같이 있으신 것이 좋습니다. 혹시라도 기절을 한다든지 그랬을 땐 대응책이 없으니까요. 그러고도 한 2, 3일은 과로한다든가 과음하는 것을 좀 자제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모든 국민들이 접종을 하게 되면은 올해 연말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이런 공포에서는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안 맞고 11월이 돼서 맞는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게끔 자기가 컨디션이 나쁠 경우에는 연기할 수 있지만 거부하는 일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순영 카톨릭 의대 명예교수,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